네, 안녕하세요. 백설 읽어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19년 11월 12일 저녁 10시 38분입니다. 오늘 컴퓨터 앞에 좀 8시부터 앉았는데 사실은 방송을 시작을 못하겠더라고요. 가격 변화가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뉴스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5분 만에 1.34%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에 단기 변동폭 확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알람이 떴습니다. 지금 차트가 5분 봉이거든요. 지금 상승 자체도 봉우리 2개 10분 만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하락 하나 둘 셋 딱 15분 만에 여기까지 하락하고, 변동폭이 너무 심하죠. 다행히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뭔가 의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동폭이 심하겠죠. 이렇게 올라야 될 이유, 내려야 될 이유에 대한 이슈는 아직 없습니다. 며칠 후에 지금 벡트 거래소 선물 마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위스의 암호화폐 은행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전면 개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은행이라는 게 있군요. 스위스 기반의 암호화폐 은행 세바가 스위스 금융시장 감시청에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에 전면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세바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텔라,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등 뭐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일부터 기업, 자산운용사, 개인 투자자의 스위스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계좌 개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자, 12월부터는 서비스 범위를 해외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네요. 그리고 이 세바라는 곳은 지난 8월 달에 스위스에서 금융시장 감시청에서 은행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였고 자본금은 1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은행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바라는 암호화폐 은행이 이제 생겼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들이 여기에 저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세바라는 은행은 수익 사업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하고 또 이자를 받을 거고, 그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 지급을 해줄 거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은행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시중은행, 이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암호화폐를 불신을 하죠. 위험성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바라는 곳은 지금 스위스의 한 나라에서 라이센스를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뢰가 쌓일 거고요. 이 은행 안에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명목화폐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일반 시중은행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연스러워질 거고, 이 시중은행에서는 이 은행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할 때 명목화폐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까지 값어치를 쳐가지고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시중은행의 보고서에는 이런 암호화폐라는 그런 단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걸 인정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바의 목표는 뭐냐면은 전통 형태의 자산하고 디지털 자산을 한 곳에 투자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거래하고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11월 8일자 뉴스에서 봤을 때 실버게이트라는 이 미국의 은행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었죠. 여기 실버게이트 은행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고 명목화폐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뉴스만 보더라도 이제 점점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고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간이 굉장히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블록체인 은행에 대한 규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은행으로 불리우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는
하드포크, 에어드랍, 스테이킹 등 비교적 디테일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와이오밍 주의 블록체인 은행 규정은 법적으로 특수 목적 예금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하드포크하고 에어드랍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산 관리인이 아니라 고객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자, 이것은 디지털 자산 관리자의 책임과 각종 행위를 규제하는 최초의 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게 벡트 거래소나 그리고 ETF 뭐 이런 거 승인할 때 너희들이 이 자산을, 암호화폐라는 그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거야,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서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죠. 블록체인 은행이라는 겁니다. 은행. 예를 들어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자금이나 뭐 여러 자금들이 코인베이스에 이렇게 커스터디 서비스로 지금 자산을 이제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하드포크를 했다, 뭐 에어드랍을 했다, 뭐 스테이킹을 했다, 이러면은 이거에 대한 규정을 이제 마련을 해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 너희들 그 수탁 서비스를 해주는 그 거래소들, 그런 이제 은행들, 그런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고객 거다. 자동으로 귀속해야 된다. 고객에게.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존 방송들을 통해서 내년 되면은 스테이킹 서비스가 꽤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서 이자를 계속 받을 것이다. 거래소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드디어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규정으로 하나 발표가 된 거예요. 이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것은 분명히 그 거래소나 아니면은 자산을 수탁하는 그곳에서 그 소유를 할 수가 없고 고객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드포크도 그렇고 에어드랍도 그렇고요. 자, 내년 되면은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은행이라는 이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고요. 자, 여러분 테조스라는 코인 아시죠? 테조스가 지금 11월 6일날 7일날 해가지고 42%가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스테이킹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테조스에 대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이때 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코인베이스에다가 테조스를 맡기고 거기다가 스테이킹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코인베이스에서 최대 5%까지, 연이자 5%까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큰손들이 이런 그 보너스를, 스테이킹 그 이자를 받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포스에 관련된 코인들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POW가 아니라 POS 방식의 코인들은 내년 되면은 거래소에 맡겨도 이렇게 이자를 받을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코인 자체가 자산이 될 거고, 자산을 맡겼으니까 뭐 이자를 받는다, 이런 개념도 생길 거고, 또 코인을 은행에다 맡기고 그것을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오스 이야기 나오죠. 이오스 CPU 병목 지수가 100%랍니다. 이게 이오스 시스템이 멈춘 게 아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오스의 그 CPU 문제는 그저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11월 11일 날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한 뉴스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익명의 인물이 그린이라고 하나의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50BTC를 후원했다. 근데 찰리리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사토시다, 사토시가 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프라이버시 프로젝트인 그린의 주요 개발자인 데비드 버켓이 지난 4일 텔레그램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익명의 인물로부터 50비트를 후원받았다. 그 후 찰리리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그 텔레그램에 후원금을 보낸 사람은 사토시다. 비트코인이 발송된 주소를 확인해 보았더니 정확히 9년 전에 생성되었다. 자, 이에 데이비드 버켓, 지금 여기 개발자는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증명할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답을 했네요. 그냥 대화 들어보면은 말장난이잖아요. 말장난. 9년 전에 지금 생성된 주소가 뭐 한둘도 아닐 거고 50비트 해봤자 겨우 5억밖에 되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차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차트가. 저는 이 그린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냥 궁금해서 지금 거래소도 아니고 여기 코인마켓캡에 있는 차트를 한번 봤더니 지금 이 랭킹의 시가총액도 115위에 불과한 거고, 그런데 16.14%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다른 호재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스 때문에 그냥 움직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저녁 한 6시 정도부터 이렇게 한 16% 정도 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음모론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린 측에서 그냥 5억 원 자기 계좌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참 이런 말장난에 의해서 가격이 요동치는 게 코인판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작은 것들은 항상 주의하시고요. 저는 그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뉴스만 보고 그리고 가격 차트만 보고 그렇게 해석을 드린 거니까, 혹시 그린 쪽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벡트의 일일 거래량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은 타 거래소의 1%에 불과하다는 거. 자, 최근 벡트의 거래량이 1756 BTC지만은 이것을 환산을 하면은 155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 코인마켓캡 그 거래량 순위 확인해 보니까 1위부터 4위가 한 10억, 11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그냥 대략적으로 1% 정도 잡을게요. 자, 벡트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량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0배가 올랐다고 해도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개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관만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기관들이 나중에 가서 401k 자금, 401k 연금 같은 게 이쪽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볼륨 커지는 것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암호화폐 시총이 몇 배 커지는 것은 사실은 그때는 아예 일도 아닌 거죠. 자, 벡트 거래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5일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비트코인의 상승분은 144%인데 금의 상승분은 17.7% 정도입니다. 미국 주식 해봤자 한 20%, 22%밖에 또 오르지가 않았고요. 그럼 나중에 기관에서는 그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안전성만 확보되면 되는데, 벡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기관 자금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때가 꼭 올 겁니다. 중국 가상화폐 발행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2-3개월 내에 출시된다고 대만 폭스공 그룹의 블록체인 부분 투자를 전담하는 잭 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가상화폐 전자결제 DCEP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인민은행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서 시중은행과 제3자 결제망의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가상화폐가 출시되더라도 시범적인 차원이 될 것이며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선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아니라 CBDC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CBDC. 중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이다, 가상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이 CBDC를 DCE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CBDC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헷갈리니까 그냥 CBDC에서 DC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제 머릿속에 익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이거 가상화폐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전부 다 오역에 해당될 것 같아요. 디지털 커런시하고 크립토 커런시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디지털 커런시를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저도 내년 뭐 상반기 정도 이게 나올 걸로 보는데, 이게 나온다 해서 바로 크립토 커런시 쪽으로 뭐 유입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단지 그걸 세력들이 이용한다면은 크립토 커런시 가격이 올라가겠지만은, 이게 나온다 해서 뭐 이건 통제되어 있는 건데 이게 크립토 커런시 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양적 완화가 된다?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DCEP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에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디지털 커런시가 먼저 나오겠죠. 이것을 홀세일용 디지털 커런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시중은행하고 일반 개인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리테일 디지털 커런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중앙은행하고 일반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카운트들이 생겨날 거고요. 그래서 DCEP가 뭐 내년에 가서 나와도 이게 일반까지 퍼지기에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 연준은 CBDC 발행 시에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JP모건 블록체인 프로젝트 총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마르 파루크라는 JP모건 블록체인 프로젝트 총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CBDC 발행을 고려 중이라면 아마도 JPM 코인을 없애고 싶을 것이다. CBDC 발행 시 당국은 최대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중은행 전반적인 시스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자,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JP모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보다는 정말 JP모건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자, JP모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만들 때 큰 공헌을 했었고 지금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JPM 코인을 또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JP모건은 전세계 은의 45%를 JP모건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CBDC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은 비트코인이 나오면서부터 이슈가 됐던 것은 왜 화폐를 정부에서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였잖아요. 지금 어느 기업에서든 그 암호화폐가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저기서 더 뛰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JP모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CBDC 발행을 고려 중이라면이라고 가정문을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연방준비제도는 패드코인이라는 것을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CBDC나 그리고 다른 나라의 CBDC 같은 경우는 중국의 CBDC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스텔라 소식입니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가 거래 허용 프로젝트에 스텔라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허용하고 나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 스텔라가 상장을 한 것 같습니다. 뉴스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일단 스텔라의 가격이 오르진 않았어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졌네요. 자, 이 뉴스를 보아서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제도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알리바바 소식입니다. 논리하고 알리바바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자, 알리바바 홍보부 총괄 청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상 온라인 쇼핑몰 롤리와 협력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인을 했네요. 엔트 파이낸셜의 블록체인 기관 마이블록체인 또한 롤리의 BTC 구매 보상 이벤트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11월 11일 광군전 날, 이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쇼핑 축제를 하는 날이죠. 굉장히 싸게 팔고, 그래서 쇼핑몰에서 이제 비트코인 보상을 해준다는 뭐 이런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시진핑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나서서 지금 비트코인을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이게 말이 돼? 위험스럽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죠. 이게 사실이었으면은 알리바바 혼납니다. 지금 현재 마윈이 알리바바에서는 나왔지만은 엔트 파이내셜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그리고 엔트 파이내셜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업을 할 거고요. 자, 라이트코인 소식입니다. 이건 라이트코인 투자하실 분들이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민불 윈불 도입까지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 리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불 윈불 프로토콜을 도입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테스트가 완료되고 채굴자만 준비되면 언제든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불 윈불 후 프라이버시 기능에 따른 라이트코인 상장 폐지 우려 관련해서 그는 메이저 거래소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라이트코인이 상장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어떤 일이든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수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자, 일단 민불 윈불이라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우리 해리포터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주를 거는 마법에 대한 주문이에요. 누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혀를 일시적으로 꼬아버려 가지고 아예 이야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불 윈불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프라이버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하고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버시가 강조되어 있는 민불 윈불 프로토콜을 도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딱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은 테스트가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분위기가 다크 코인들을 전부 다 상장 폐지하는 분위기잖아요. 다크 코인들은 일단 뒤로 물러나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상 민불 윈불이라는 것 자체가 익명성 블록체인하고 같은 개념일 것 같거든요. 찰리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불 윈불 프로토콜을 적용해갖고 라이트코인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래소 쪽에서는 이걸 상장 폐지 안 할 수 없는 분위기일 것 같거든요. 물론 시간이 앞으로도 6개월 그리고 18개월 정도 테스트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그것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찰리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포 탐욕지수가 39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이 인덱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고만 해서 이 지수가 무조건 떨어지거나 또 그렇진 않아요. 이 인덱스 지수를 만드는데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 39. 예, 저도 공포스럽습니다. 지금 쫄렸어요, 사실은 조금. 자,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고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개미들은 도망가죠. 개미들은 팔고 도망가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시점이 가면은 사실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 가면은 팔고 빠져야 될 시점이고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투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은 이 지수가 굉장히 빨간색으로 가면은 나만 불안한 건 아니구나, 남들도 불안하구나. 그래서 약간 이제 제정신 차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큰 시장 보고 여기서 단기자금 들어갈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될 타이밍은 이 빨간색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이때 투자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빨갈 수 있습니다. 계속 공포스러울 수 있고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금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모건크릭 창업자가 좋은 이야기 해줬습니다. 다음번 불마켓 때 기억해야 될 6가지가 있답니다. 투자자한테 필요한 이야기고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시세가 쉽게 변동할 수 있다.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단 1, 2분 만에 1점 몇 프로가 올라갔다가 또 1, 2분 만에 바로 다시 1점 몇 프로가 더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심한 변동폭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금을 몽땅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선 그렇죠. 선물 시장에서 저 많이 당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투자는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적당히 하시랍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자, 트위터는 투자 전문 사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보셨죠? 아까 그린하고 찰리리하고 뭐 사토시가 보낸 거니 안 보낸 거니 그거 하나 따지면서 막 16% 올라가고 농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트위터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곳이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자꾸 뉴스를 읽을지 않은 그런 안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용카드로 비트코인 매입할 때 신중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제는 비트코인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게 조금 더 일반화 될 겁니다. 일단 암호화폐가 은행에서 이제 취급을 하는데 뭐 신용카드로 뭐 취급 못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기.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밌는 방송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가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참 신기하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투자해놓고 가슴 졸리고 그런 개인 투자자라는 거, 그리고 부족하다는 거 그거 인정하시고, 그리고 저의 잣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면서 구독자님들 이걸 들으시는 분들 개인의 잣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개인키 잃어버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결국에 파산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전합니다. 코인빈은 올해 초 내부 직원이 암호화폐 보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키를 분실하면서 현재 시세로 6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묶이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파산 선고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일단 여기서는 청산을 해가지고 법인 자산을 팔아서 분배할 예정이라고 하지만은 피해 규모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코인빈이라는 이 거래소에다가 암호화폐를 보냈거나 아니면 돈 주고 샀을 텐데 그것을 개인키가 지금 분실됐다고 해서 이것을 구제를 못 해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많이. 진짜로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서 뭐 이런 상황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해킹 당했다고 핑계대면서 본인들이 벌써 해외로 다 빼내놓고 해킹 당했다고 또 핑계대는 거래소도 있고요. 그 유명하지 않은 거래소들 그런데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자 많이 준다 해서 이제 뭐 지금도 이자 주는 거래소도 있지만은 뭐 내년 되면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데다 무조건 암호화폐 보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파산 신고하면 어떻게 되돌려 받을 거냐고요.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몇 군데 분산할 수 있으면 분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신뢰가 깨진 거래소는 쓰지 마세요. 이자 많이 받으면 뭐 할 건데, 내 자산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건데. 금융사고 터지고 내 자산을 한번 가져갔다가 날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는 거래소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또 집어넣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신뢰 이런 것은 쓰지 마세요.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거래소가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또 해킹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빗썸 같은 데도 해킹 여러 번 당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빗썸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고 전체 사업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하지만 저는 빗썸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뭐 전세계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마운트콕스 같은 경우도 파산을 당했는데, 우리가 뭐 네임밸류 있다는 곳들이 파산 당하지 말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해킹 당하지 말라는 법도, 한번 해킹 당한 데는 계속 당합니다. 근데 그 해킹 자체가 실제 해킹일지 거래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고 그것을 해킹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지, 그래서 본인의 자산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가지신 분들을 한번 이거 주의 있게 보십시오. 카난이라는 곳에서, 카난이 어디였죠? 비트코인 채굴 장비 업체죠. 그 장비 업체에서 미국 상장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했고요. 글로벌 2대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업체인 카난에서 나스닥 상장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중국 미디어에서 카난 측에 직접 연락을 했으나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블록이라는 데에서는 카난이 20일날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찌라시일 수 있죠, 당연히. 자, 이 뉴스는 비트코인 캐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카난은 비트코인 채굴기 시장 점유율이 23.3%이고 비트메인이 64.5%네요. 비트메인이 우지한이가 있는 데고 비트코인 캐시죠. 그리고 비트메인도 지금 미국에 IPO를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카난 쪽에서 먼저 좋은 일이 생긴다면은 비트메인 쪽에서도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높겠죠. 만약에 IPO 성공을 하면은, 비트메인에서 IPO 성공하면은 BK 가격은 슉, 이게 순간적이던지 아니면은 뭐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건 가격과 분명히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그 세계 3대 비트코인 채굴 장비 업체가 이 카난하고 비트메인하고 이방고지, 이 세 군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이방고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군데에서 지금 80, 90, 거의 90%거든요. 자, 전 연준 의장 그린스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에 있다. 전 미국 중앙은행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이다.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주권은 페이스북과 같은 개별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가 아니다. 화폐라는 것은 국가 주권을 지탱한다. 이는 다른 연관기관이 가질 수 없는 유일무이한 기능이다. 자, 캐나다 소식입니다. 캐나다 최대 은행 RBC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 최대 은행인 캐나다 왕립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구축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RBC는 암호화폐 입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 및 페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캐나다에 있는 최대 은행에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와, 이거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는데 진짜 지금 한두 군데 뉴스가 아니네요. 지금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지금 단순히 입금해서 보관하겠다 이게 아니라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들리네요. 자, 나스닥 전 CEO가 지금 정보를 쪼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정책 대응이 지나치게 느리다. 블록체인 업계 발전 속도에 비해서 미 규제 당국 대응이 지나치게 느리다. 나스닥 CEO로 있을 당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월스트리트 다수 업체 수요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이슈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매번 좌절감을 느꼈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런 뉴스들이 그냥 일상적인 뭐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로 나간 게 아닐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보내는 뉴스들일 거거든요. 자,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나 새로운 ETF 상품들이 나와야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품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이 상품들이 늘어날수록 그 상품을 위해서 벡터 거래소를 막 찾아가서 새로운 또 상품들을 만들 거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ETF 승인에 관련해서 지금 쪼기 위해서 이런 언론 보도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빗썸 글로벌에서 자체 플랫폼 토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빗썸 글로벌이 자체 블록체인인 빗썸 체인 전용 플랫폼 토큰 BT를 발행했다. BT는 생태계 내 거래 매개체를 활용되며 전체 발행량은 3억 개이며 이 중 절반은 소각되며 최종 공급량은 1억 5천만 개이다. 자, 빗썸 체인은 2020년 1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빗썸에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플랫폼 토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바이낸스가 BNB 토큰을 만들 때와 지금 빗썸이 지금 자체적으로 BT 토큰을 만드는 거하고는 좀 입장이 틀릴 거예요. 이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 지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자기들 주머니 채우겠다, 저는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WB에서 글로벌 금융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WB는 월드뱅크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송금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간 결제, 송금 관련 금융 포용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송금에는 7%대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송금의 수수료를 3%대로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생태계 자체의 개념이 생소하며 주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명확성을 필요로 합니다. 페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해서는 리브라는 훌륭한 혁신임에 틀림없지만 리브라가 계획했던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여기 해답에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XRP라고 이야기해줬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런 언급들은 없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또 XRP하고 입장은 조금 틀릴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자체적으로 송금 결제 시장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거고, 그래서 이건 암호화폐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할 거고, XRP 같은 경우는 자, 은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리플 스웰에서 갈링하우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폐의 위치보다는 기존 은행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협조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채굴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올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약 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올 들어 처음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BTC 채굴 난이도 하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스펙의 채굴기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 일부 암호화폐 채굴 밀집 지역에 우기가 끝나며 저렴한 전기 공급이 끊긴 것도 한몫했다고 하네요. 만약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시 2배의 가격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대다수 채굴자들은 공경에 빠질 것이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시 2배의 가격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대다수 채굴자들은 공경에 빠질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반감기 때 가격은 2배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재밌는 설문조사네요. 비트코인이 내년 성장률 가장 높은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다. 자,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전문가 중에 48%가 내년 비트코인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금 나온 게 미국 S&P 500 지수 30%, 그리고 블룸버그 바클레이 지수 13%, 그 다음에 주택 가구 지수 5%. 자, 올해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140% 상승했었죠. 아까 금 같은 경우는 한 17%,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금융업체 전문가가. 그러면 금융업체 전문가들이 자산을 분류화되면 어디다 투자할 거냐고요. 비트코인에 투자하겠죠. 딱 하나만 보장이 되면 안전한 투자냐 아니냐. 근데 벡트가 성장을 하고 벡트가 인정을 받으면서 그게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 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만약 ETF까지 내년에 들어선다.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자금들이 비트코인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반감기가 있고, 두 번째는 ETF, 내년에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들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느냐, 대표 주자는 벡트가 될 거고요. CBDC가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 줄 것인가, 또 그것도 이제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되겠죠. CBDC가 막 나와가지고 그 자금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 의미는 아니지만은 분위기는 완전히 이끌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결제 폴드라는 곳에서 에어비앤비하고 조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제액의 3%를 비트코인으로 캐시백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새벽에 나온 이 뉴스는 오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보상 온라인 쇼핑몰 롤리가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게 오버였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었으면 알리바바 진짜 마윈이 아니라 시진핑한테 엄청 깨집니다. 자, 복싱 전설 파키아오에 관련된 토큰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지곡 거래소에서 IEO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팬덤 문화를 결합하고 매니 파키와 지지자들의 헌신을 담아낸 최초의 자산이라고 하네요. 자신과 관련된 상품 판매 및 소셜미디어상 팬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암호화폐 프로젝트 팩을 출범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토큰이 뭐냐면은 유명 인사에 대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파키아오에 대해서 이 토큰을 이제 발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파키아오에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토큰을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축구 스타를 데려다 놓고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VIP 미드업 때도 한번 초대받아서 가긴 했는데 그다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들지는 않더라고요. 뭐 아이디어는 좋고 이런 문화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기부 문화 자체가 이렇게 토큰으로 생기면 좋지 않을까, 팬 문화 자체가 이렇게 토큰으로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은 과연 투자의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스포츠 스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토큰도 발행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잘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것보다는 메이저 쪽으로 가능하면 투자를 하시면 뭐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뉴스인데, 카나안 아까 그 채굴 장비 업체였죠. 20일날 나스닥 상장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네요. 근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자, 10월 28일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기업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트메인도 이렇게 나스닥 쪽에 지금 IPO 신청해 놨어요. 작년에 지금 홍콩에서 지금 세 군데 업체, 비트메인, 카나안, 이방고지가 작년에 홍콩에서 IPO를 같이 신청했었고 그때 다 떨어졌죠. 조금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거 IPO 신청할 때 서로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카나안이 이 나스닥이 상장한다면은 비트메인도 당연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카나안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벡트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자, 승인을 받은 거죠.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네요. RC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벡트 웨어하우스가 엔터프라이즈급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벡트는 지난 8월 커스터디 서비스 계획을 공개했으나 최근 뉴욕 금융서비스청에 커스터디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벡트는 현재 갤럭시 디지털, 타고미, 판테라 캐피탈 등과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벡트 거래량 자체는 아주 미비하죠. 지금 전세계 1위 거래소보다는 한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 거래량이지만은 지금 이 뉴스는 엄청난 뉴스죠. 거래량은 작지만은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자, 거래량은 다른 거래소 대비해서 1%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이 커스터디 서비스가 되면은 몸집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갤럭시 디지털이니 타고미니 판테라 캐피탈이니 이런 자금들도 들어오고 여기다 다 맡기는 거죠. 암호화폐를. 몸집이 커지면은 그 다음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벡트가 다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집을 키워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암호화폐 자산들이 전부 다 벡트 쪽으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코인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이상으로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바네크 이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벡트의 커스터디 출시는 ETF 승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벡트의 엔터프라이즈급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축하합니다. 이 같은 솔루션은 기관들의 규제 범위에서 비트코인 보유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기관들의 규제 범위에서의 비트코인 보유를 촉진한다는 이야기죠. ETF 등 규제와 충돌하는 투자 채널을 위해서도 길을 놓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네크 같은 경우는 ETF 상품을 계속해서 지금 신청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계속 떨어지지만은. 자, 본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뉴스를 또 냈죠. 하지만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기관들의 규제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 보유를 촉진한다. 기관들이 비트코인 보유를 촉진한다. 자, 벡트 거래소가 전에 그 벡트 승인을 받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계속 연기도 했었고,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CFTC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을 은행이나 신탁기업, 선물거래 중개회사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거래소가 이 자산마저도 보관한다고 하면은 이 거래소가 도덕적으로 해이하면 이 자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보관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벡트가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자산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요. 그럼 앞으로 ETF 상품이 나오고 다른 곳에서 다른 상품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이게 보관소가 되는 거예요. 벡트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 신뢰를 만들어 갈 곳이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커스터디 서비스 자체를 의미 있게 보고 있었는데 코인베이스보다 더 의미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바네크 이사는 본인들의 ETF 상품 출시를 위해서 이 멘트를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멘트가 틀린 멘트가 아닌 것 같아요. 벡트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정말 신뢰를 받고 인정을 하고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하면은 이건 ETF 승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현재 시간은 2019년 11월 13일 새벽 1시 11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뉴스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